다음 달에 부산에서 열릴 국제 플라스틱 협약이 뜨거운 이슈죠. 지금 뭐 전국 행진하시는 분들도 있고 2주 전에 저희가 그리니엄 김지연 에디터 모셨는데 하루에 3번 국회에서 이 관련 세미나가 열렸다고 했죠. 국민의힘, 민주당, 녹색정의당, 여야를 막론하고 한 목소리를 냈다고 하는데 이렇게 갈수록 높아지는 플라스틱 국제협약에 대한 관심, 그 대응을 위한 자원순환 솔루션을 제시한 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나오실 때마다 제안해 주시는 게 항상 새롭죠. 놀라운 기후 상상력을 현실 감각으로 풀어가는 분인데요. 한국저영향개발협회 최경영 협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저희 다른 전문가분한테 국회 토론회 소식을 들었는데요. 거기서 국회 포럼에서 직접 대안을 제시하셨다고요. 네, 그날이 9월 24일이었는데요. 9월 24일이요. 예, 3번의 세미나가 열렸고 저희가 맨 마지막 시간이었어요. 저희는 네. 오후 6시에 제2세미나실에서 플라스틱 국제협약 대응을 위한 자원순환 솔루션이라고 하는 해결책을 모색해보는 그런 그 포럼이었는데요. 네. 그 시간이면 6시니까 퇴근 시간이고 사람들 교통도 되게 힘들었었는데 네. 130분이 모여주셨고요. 그리고 뭐 여야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근데 이게 저희가 워낙 열띤 토론도 하다 보니까 회의가 그 9시가 넘어서 끝났어요. 아, 정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분 이상이 끝까지 남아서 정말 그 아주 그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셨고요. 또 국회의원 분들도 여야 막론하고 이 네. 플라스틱 문제에는 한번 그 서로 합심해서 좋은 법이라면 같이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약속도 해주셨습니다. 네. 정말 이 여야를 나눌 수 없는 우리의 큰 고민인데 플라스틱 문제가 최근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생산되는 플라스틱 양이 2019년 기준 4억 6천만 톤이었다고요. 근데 여기서 재활용되는 플라스틱이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분리 배출을 하는데 9%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깜짝 놀랐는데요. 이렇게 재활용률이 떨어지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선생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플라스틱이 그 아주 사용하기 편하고 다양한 용도로 가공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어떤 용도가 정해지면 그 용도에 맞게끔 여러 가지 첨가물들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플라스틱 종류가 수백 수천 가지가 돼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는 A라는 제품을 버리고 그리고 거기서 또 A를 만든다고 생각하니까 A의 종류의 플라스틱만 골라내야 되는 거죠. 네. 이러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힘든 점들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페트라든지 비닐이라든지 양이 많은 거 이런 것들에 한해서 재활용이 이루어졌고 또 그런 것들도 역시 그 예를 들면 페트병 같은 경우는 바깥에 비닐이라든지 뚜껑이라든지 이것도 다 또 분리가 돼야 될 거고요. 네. 그다음에 오염물질이 묻어 있다면 그것도 또 잘 세척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이게 비용을 또 증가시키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재활용률이 낮았던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분류를 해도 플라스틱 종류가 그 뭐 예를 들어서 크림통 하나만 해도 그 겉에 뚜껑하고 그 포장 용기, 그 안에 덮고 있는 네. 것, 이게 다 다르더라고요. 그걸 맞아요. 싸고 있는 비닐, 전부 다 다르게 배출을 하라고 돼 있는데 어렵거든요, 저희가 이게. 근데 이거를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재활용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A라는 제품을 버리고 다시 그걸 골라내서 A를 만든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재활용률이 이만큼 떨어졌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는 A라는 걸 버렸는데 그걸로 꼭 A를 만든다는 생각하지 말고 네. B도 B를 만든다는 생각하지 말고 A, B, C 섞여 있으면 그 여러 가지가 다 섞일 수 있겠죠. 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거기에 일부 불순물이 좀 섞여 있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낸다면 그런데 그러한 제품들이 사실은 찾기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네. 이게 토목용 자재가 그래서 특히 이제 땅에 묻히고 어떤 콘크리트가 지금까지 해왔었는데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정도의 성능을 낸다면 그러면 충분히 그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재활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A로 똑같이 다시 A의 플라스틱 제품을 만드는 걸 재활용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네. 어쨌든 그 플라스틱을 폐기물로 만들지 않고 어딘가에 사용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 보자는 거죠. 네네. 그러면은 뭐 세척도 필요 없고
그 제품으로 만들 필요도 없는 그 예로 제안하시는 게 콘크리트 옹벽 옹벽. 제품입니다. 아하. 이렇게 플라스틱이잖아요. 말하자면 플라스틱 네. 옹벽. 이렇게 쓰려면은 기존의 콘크리트 옹벽만큼 이 뭐 성능이 비슷해야 될 텐데 이게 괜찮나요? 플라스틱으로 바꿔도? 그렇죠. 그래서 이 콘크리트 옹벽이 어떤 특성을 가져야 되는지를 우리가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일단은 물리적인 특성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압축 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로 세로 1제곱센티미터가 적어도 180kg를 견딜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상당히 큰 거죠. 네. 또 하나는 우리나라는 이제 그 겨울 동안에 얼었다 녹았다 하는 것들이 있죠. 이게 이제 시멘트, 콘크리트가 물을 흡수한 상태에서 얼었다 녹았다 하면 이게 그 균열이 가고 깨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동결융해라고 하는 걸 하는데 이것도 일정한 정도 이상 아무리 그 얼었다 녹았다 300번 해도 25% 이하 감소되는, 그러니까 처음에 강도가 100이었으면 네. 300번 얼었다 녹았다 하면 75 정도는 돼야 된다. 뭐 이런 기준들이 있어요. 근데 플라스틱의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처음 강도도 강하지만 얘는 물을 흡수하지 않거든요. 않죠.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100번, 1000번, 10,000번을 얼었다 녹였다 해도 강도 변화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런가요?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콘크리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당기는 힘이라든지 휘는 힘이 약해서 네. 만약에 그런 힘이 요구된다면 그 안에 철근을 넣거나 또는 철망을 넣거나 이렇게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플라스틱은 그렇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탄성도 있고 당기는 힘에도 아주 강하고 그래서 오히려 이게 산사태라든지 홍수라든지 지금 기후위기가 많이 오고 있어서 콘크리트 제품을 많이 생산하고 있는데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오히려 콘크리트보다 더 좋은 능력을 갖고 있는 제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도 저희가 생각할 땐 플라스틱 하면은 무슨 과자 포장지, 화장품 포장지 이런 게 떠오르니까 플라스틱으로 옹벽을 만들어? 이게 좀 낯설긴 한데 오늘 플라스틱 국제협약 대응을 위한 자원순환 솔루션을 새롭게 제시하고 있는 한국저영향개발협회 최경영 협회장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궁금하신 점 샵 0999로 문자 보내주세요. 5부에서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플라스틱 폐기물을 어떻게 재활용할 것이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또 문자 보내주시고요. 오늘 플라스틱 국제협약 대응 위한 자원순환 솔루션을 제시하고 계시는 한국저영향개발협회 최경영 협회장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4부에서 콘크리트 옹벽 대신에 플라스틱 옹벽을 활용하면 플라스틱 폐기물을 우리가 제대로 재활용할 수 있다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무게도 견디고 충분히 그리고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날씨가 빠르게 변하는데 얼었다 녹았다 해도 이게 영향이 없고 플라스틱은 수분을 거의 흡수하지 않으니까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방보호 완벽한 옹벽을 이 플라스틱 폐기물로 만들면서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 그러셨는데요.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제가 얼핏 생각난 건 화재가 나면 어떡하지? 플라스틱은 더 위험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네. 그건 어떤가요, 선생님?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그 옹벽블럭이지만 레고처럼 끼워지게끔 만들었어요. 그래서 바깥에 노출되는 부분은 콘크리트 제품을 사용을 하고 그리고 그 안쪽에 끼워져 있는 부분들, 거는? 땅속에 묻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플라스틱으로 하면 그런 문제도 같이 해결할 수 있겠죠. 화재도 안전할 수 있다. 그렇게 네. 바꾼다면은. 그래서 이제 콘크리트로 만든 옹벽 블록보다 이게 더 튼튼하다. 그러면 그래도 이게 어쨌든 폐기물이잖아요. 폐플라스틱. 이걸로 만들면 환경에는 해롭지 않을까요? 좋은 지적이신데. 저희 건강이나. 예. 왜냐면 우리가 이제 쓰레기, 폐기물 이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그렇거든요. 네. 근데 이 폐플라스틱을 우리가 어떻게 버렸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대부분의 경우는 뭐 음료수병이었던 거, 우리가 먹던 음료수였죠. 또 음식을 담았던 거, 또는 택배에 왔던 포장했던 것들, 또 빨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썼던 거거든요. 네.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옷 맞아요. 예, 옷도 예. 플라스틱이지. 옷도 대부분 플라스틱이죠. 네. 그럼 우리 피부에 늘 닿았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어망이라든지 네. 바다에 쓰는 뭐 이런 것들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 유해 물질이 있었다 그러면 우리가 옷을 입고 빨대를 먹고 이럴 수 없었죠.
물론 이제 버리는 과정에서 일부 음식물 찌꺼기가 좀 있는 채로 버리기도 했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그 음식물에 유독성이 있는 건 아니니까. 네, 그래서 이걸 그냥 그 전체를 녹여서 액체로 만들었다가 다시 식혀서 고체로 만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그러니까 얼음을 녹였다가 다시 열렸다고 해가지고 없던 유해 물질이 생기진 않겠죠. 네. 네, 이래서 오히려 콘크리트, 시멘트 같은 경우는 이게 독성이 있고 우리 여러분 아시잖아요, 새집증후군이라든지. 그러네요. 콘크리트도 유해 물질이 나오네요. 오히려 진짜. 콘크리트하고 비교해 보면 네. 훨씬 더 유해 물질이 나오지 않는다. 적다. 네. 그러네요. 콘크리트 시멘트에서도 유해 물질이 나오네요, 진짜. 그렇다면 더 튼튼하고 유해 물질이 더 적고 환경 피해도 줄일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것 폐기물을 해결할 수 있고 그렇다면은 안 쓸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그래도 플라스틱을 녹였다 다시 고체로 만들고 막 이러면 혹시 비싸지지 않을까요? 가격 경쟁력은 어떨까요? 사실 지금까지 어떤 재활용 제품, 플라스틱 재활용 제품 이러면 네. 새 플라스틱 만든 것보다 더 비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한테 이건 재활용이니까 비싸도 사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가치 소비를 그렇죠. 해주세요. 근데 그렇게 가는 거가 정말 이게 산업이라는 건 경제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이렇게 우리가 소비자들한테 그냥 그 호소하는 것만으로 갈 수 있겠느냐. 근데 왜 비싼가를 생각해 보면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A라는 성분을 골라내야 되니까 또 그걸 잘 세척을 해야 되니까 이런 과정에서 비용이 많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네. 만약에 이런 비용이 들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플라스틱 종류 상관없이 다 한 대 모아서 그렇죠. 만들 수 그다음에 있다면 또 하나는요. 이게 이제 그 우리나라도 EPR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생산자가 마지막 단계까지 책임을 지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까지 자기들이 다 모아서 처리할 수 없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거기에 해당하는 비용을 그 부과하고 그걸 이제 예치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재활용을 한다고 하면 그 재활용하는 사람한테 이 돈을 주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돈을 받아서 우리가 이걸 그 아까 얘기한 대로 세부적으로 분리하지도 않고 세척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네. 제품을 만들고도 충분한 가격 경쟁이 생기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품을 만들었는데 이미 돈이 남아요. 그러다 보니 콘크리트 제품보다 오히려 훨씬 더 싸게 또 공급할 수가 있겠죠. 네. 네, 그래서 스스로가 경쟁력을 갖추고 그렇게 돼야 이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 언제까지 소비자들한테 애국심 또는 뭐 이런 환경에 호소해서 더 비싸게 사주세요라고 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EPR 제도라고 제품을 제조한 회사가 마지막까지 재활용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 네. 그러니까 플라스틱 폐기물을 무언가로 활용을 할 때 거기에 드는 비용은 애초에 제조한 회사가 돈을 내게 돼 있는 제도인가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들이 마지막 단계까지 처리한다는 얘기 뭐냐면 사실은 다 수거하고 네. 그다음에 그걸 지금까지는 소각하는 매립하는 데 비용이 들었잖아요. 소각 비용을 내든 매립 비용을 내든 했어야 되는데 네. 아까 매립장도 없어졌죠. 소각장 정말 힘들죠. 네. 그러니까 그 예치한 금액을 우리가 받아서 재활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주면 서로가 좋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콘크리트 옹벽 대신에 플라스틱 옹벽을 만드는 그 제조 회사에 그런 플라스틱 제조 회사들이 폐기물 처리를 한 셈이니까 자원 순환을 한 셈이니까 이 비용을 내면 된다는 네. 거죠. 소각하거나 네. 묻었던 매립했던 그 비용을 대신. 그렇군요. 여기 8530님이 새싹 문자로 꽃집 사장입니다. 꽃바구니 만들 때 플로럴 폼, 환경 오염을 만들어서 단가가 비싸도 에코폼을 사용합니다. 꽃바구니 밑에 꽃 꽂는 네. 그 대를 말씀하시나 봐요. 요즘 꽃 정말 예쁜데 예쁜 꽃 많이 사랑해 주세요 하고 보내셨는데 조금 전에 선생님께서 언제까지 사람들한테 더 비싸도 이게 환경을 위한 거니까 돈을 내달라고 할 거냐 하셨는데 어쨌든 현장 곳곳에서 시민들은 더 비싸도 단가가 비싸도 실천하는 사장님도 계시네요. 네. 사실 플라스틱 국제 협약도 협약이지만 지금 유럽 연합 중심으로 플라스틱 규제, 탄소 규제 강화되고 있잖아요. 이 규제의 벽을 넘는데도 지금 제안하신 방법이 도움이 될까요? 2026년부터는 이제 탄소 국경세가 본격적으로 발의가 되거든요. 네. 우리는 그 GDP의 대부분이 수출을 가지고 우리가 경제 발전을 시켜왔는데 네. 만약에 이런 준비가 안 돼 있다면
그러면 정말 수출에 큰 타격을 입을 거고요. 또 파리 협약이 국제 구속력을 갖는 강제력을 갖는 협약이다 보니까 우리가 NDC라고 2030년까지 이만큼을 줄이겠습니다라고 목표를 냈고요. 그리고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보고서를 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걸 제대로 못한다 그러면 국제 신뢰도가 그만큼 떨어지겠죠. 네. 지금 가뜩이나 우리 그 한류가 막 좋아지고 있는데 네. 여기에 아마 찬물을 끼얹게 될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그 소각을 그동안 해왔던 거를 소각을 안 했으니까 이게 플라스틱 1톤 태울 때 엄청난 CO2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걸 그냥 녹여서 굳힌 거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 줄일 수가 있겠죠. 네. 그 줄이는 부분 그리고 이걸 우리가 제품을 만들면 콘크리트 제품을 그만큼 덜 만들어도 되겠죠. 이렇게 따져서 우리가 탄소 인증 전문 기관인 그 SDX 재단으로부터 우리가 의뢰를 했는데 네. 전 과정 평가라 그래요. 원재료를 가지고 와서 실제 제품을 만드는 과정 하나하나에 들어가는 것들을 계산해 봤더니 플라스틱 1톤을 이렇게 옹벽블록으로 만들어서 제품이 나왔을 때 플라스틱 1톤당 2.83톤이라고 하는 탄소 배출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하루에 20톤 처리하는 설비를 갖춘 공장이라면 네. 1년 동안에 이 공장이 30년생 소나무 그러면 가장 젊고 왕성한 소나무거든요. 30년생 소나무 340만 그루가 1년 동안 흡수하는 CO2량만큼의 탄소 배출권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양인 거죠. 플라스틱 폐기물을 이렇게 재활용하는 것만으로 탄소 배출권을 받을 수 있다. 네. 이게 앞으로 생길 플라스틱 규제나 탄소 규제를 넘어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거다.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음악 한 곡 듣고 잠깐 쉬었다가 이야기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근데 최경영 회장님 말씀 들으면서 그렇게 되면 너무 좋겠는데 이거는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 뭔가 정부에서 그렇게 해도 된다는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플라스틱 이렇게 사용해도 된다. 그렇죠. 법안을 만들어줘야 이게 할 수 있는 일이다. 예, 여러 가지 그 다방면적인 측면에서 지금까지는 쓰레기, 네. 소각이나 매립 이렇게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바꾸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네. 근데 이 기술이 실용화되면 국내 기업 경쟁력도 좋아지겠지만 이게 국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플라스틱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예, 플라스틱 문제가 이 플라스틱이 그 자꾸 바다로 가고 그게 미세화되고 그러면서 플랑크톤이 먹고 또는 바다 생물들이 먹고 그리고 그게 결국 사람까지도 오는 네. 이런 악순환 때문인데 그래서 우리가 태평양에 있는 그 플라스틱 섬을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이상 바다로 나가지 않게끔 하는 것부터 먼저 해야 되겠죠. 우리나라가 24년 기준으로 ODA 예산이 4조 8,700억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을 우리가 ODA 기금으로 넣고 있는데요. 네. 이런 자금들 그리고 이런 우리가 지금 개발한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 개발도상국의 플라스틱 문제 사실 선진국들이 플라스틱을 갖다가 버린 거죠. 거기다 버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해결도 해주고 그 나라의 플라스틱 문제도 해결해주고 일자리를 창출해주고 또 그렇게 해서 만든 제품을 가지고 그 나라의 기후 위기로부터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줄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네. 그리고 우리가 배출권을 갖고 온다면 우리나라는 수출에 그만큼 도움이 될 수 있을 거고 결국 어떤 그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상도 함께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아주 선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기후 위기 대응에도 도움이 되고 그런데 이게 시장의 반응은 어떨까요? 다들 우리처럼 이렇게 좋게 생각하고 있나요? 사실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뚜렷하게 아직 반응은 못 받았는데요. 물론 이제 그 설명을 듣는 분들은 대부분 좋다고 하지만 네. 결국 이제 시장에서의 반응이 중요하잖아요. 시장에서 얼마나 갈 수 있느냐. 네. 제가 얼마 전에 그 IRF라고 해서 국제 도로 연맹에서 이번에 국제 행사를 사우디에서 열어요. 네. 근데 이제 유튜브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네. 거기에 이제 도로의 안전과 지속 가능성 컨퍼런스라는 거를 여는데 네. 그 중에 한 파트가 탈탄소와 지속 가능한 플랫폼이라고 하는 주제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파트에 저를 연사로 초청을 해줬어요. 네, 사우디아라비아에서요. 예, 모든 비용은 자기들이 되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번에 갔을 때 이제 사우디 건설부 장관 네. 또 바카라 원전 사장님 예. 뭐 이런 분들하고 이제 그 교류가 약속이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세계적인 석유 기업이죠. 아람코라고 하는 기업. 사우디. 네, 여기하고도 지금 교류가 진행 중에 있고요. 네.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 국내 1호 공장이 가동을 시작을 했으니까 국내에서도 좋은 반응들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산유국으로서 플라스틱 폐기물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관심이 더 높을 것 같네요. 왠지 그렇죠. 다른 각도에서 네. 또. 네. 11월 말이면 이제 한 달 반 남았나요? 2달. 부산에서 INC 5차 회의, 국제 플라스틱 규제 협약 회의가 있는데요. 여기서 산유국이나 석유화학공업 국가들 반대가 만만치 않다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회장님 제안하신 방법을 홍보한다면 협약을 합의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사실 이 협약이 왜 열리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네. 플라스틱 때문에 우리가 뉴스에서 봤을 때 이게 뭐 고래 배를 갈라봤더니 비닐이 꽉 차 있더라. 또 거북이의 코에 빨대가 꽂혀 있었다. 네. 뭐 이런 것들. 네, 네. 그래서 정말 이제는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 뭐 이래서 플라스틱의 생산과 소비를 줄이자라고 하는 측면인데 네. 사실 생산과 소비를 줄인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것들이 소각되고 매립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또 바다로 가고 있다면 네. 이게 의미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줄이는 것도 좋고 하지만 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이 플라스틱을 잘 관리하고 잘 처리해야 되겠다. 그런 것들이 바다로 나가거나 생태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관리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필요한 어차피 기후위기 때문에 콘크리트는 또 계속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콘크리트, 시멘트 1톤 만들 때 역시 CO2가 1톤 발생을 해요. 아하. 그렇다고 하면 이미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또 편하게 신의 준 선물이라고 해서 잘 사용했던 이 플라스틱을 그냥 그렇게 방치해서 문제가 될 게 아니라 이걸 다시 활용을 해서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내고 그 덕분에 콘크리트는 덜 만들어도 된다면 그러면 여러 가지 측면에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간다 그러면 산유국들한테도 그리고 생산과 소비를 무조건 줄입시다라고 하는 사람들 또는 석유화학공업이 발전한 나라들 또는 아직까지 그 돈도 별로 없어서 플라스틱이 싼데 이거 써야 싼 거 되는 쓰지 말고 사람들. 비싼 거 그렇게 대안이 써라. 없는데 예. 그래서 모두가 서로한테 서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안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 그럴 수 있을 것 같네요. 이 내용이. 그래서 끝으로 이런 성공적인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나 지자체 등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네, 플라스틱 제로, 그러니까 폐플라스틱 제로 세상. 우리가 말은 쉽지만 사실 이런 획기적인 방법이 없다면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얼마 전에 그 탄노기 우리 그 국무총리님하고 환경부, 중기부, 조달청, 특허청 이런 관계부서의 장들이 다 같이 모여서 또 그뿐만이 아니라 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또 대한상의, 여러 또 투자회사들 이렇게 다 같이 모여가지고 넷제로 챌린지 X라고 하는 그 협약을 맺었어요. 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정말 우리가 기후테크를 발굴하고 2030년까지 10개의 기후테크 유니콘 기업을 만들어 보자.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여러 분야가 같이 힘을 합치자라고 해서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그 네트워크를 만들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기후테크라고 하는 건 이미 시장이 만들어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물건만 나오면 사줄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이런 제도들을 통해서 또 국민들의 그 홍보를 통해서 또 아까 탄소 국경세라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지만 궁극적으로 이게 되지 않으면 인류의 생존에 정말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10개의 기업을 찾아내고 유니콘으로 키울 때는 이 그 제도적인 측면이라든지 자금의 지원이라든지 시장의 개척이라든지 이런 모든 분야를 아주 꼼꼼하게 같이 보듬어 줘야만 그렇게 그 유니콘 기업을 만들 수 있는데 사실 이렇게 유니콘 기업이 정말 10개 만들어진다면 네. 우리가 삼성 또 현대 이후에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끌어가고 우리나라를 정말 그 선진국의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그 역할을 바로 이 차세대 유니콘 기업이 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기후위기 시대를 건너가는 상상력을 드립니다. 근데 오늘 정말 그런 상상력을 주셨네요. 지금까지 최경영 한국저영양개발협회 회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